안녕하세요. 율곡학과 한국문화 강좌에서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를 함께할 박수빈입니다. 신사임당은 율곡 선생의 현명한 어머니이자 조선시대의 탁월한 예술가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지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즉 사임당 신씨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인이자 유학자, 화가, 작가, 그리고 시인입니다.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 화가 임해창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본명은 신인선이라고도 하나 확실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임당은 그녀의 당호입니다. 신사임당은 스스로 당호를 지었는데 그녀는 왜 스스로 당호를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높은 뜻이 담긴 이름을 하나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현숙한 부인으로 이름 높은 중국 주나라를 세운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태임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과 신념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태임은 최초로 태교를 실시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임의 사는 본받는다는 뜻이고 임은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뜻한 것이니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나아가서 사는 덕으로서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스스로 모범이 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태임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은 데는 공자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공자는 주나라의 주문왕을 깊이 숭상했는데 공자가 그토록 사모하고 숭상한 인물인 문왕을 가르치고 훈계 교도하여 길러낸 어머니가 태임이었습니다. 태임과 문왕의 이야기는 시경에도 나옵니다.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경 대하의 사제편입니다. 거룩한 분 생각하며 거룩하신 태임, 문왕의 어머님, 시어머니 태강께 효도하시어 왕실의 부인이 되셨다. 태사께서 아름다운 소리 이어받으시어 많은 자손을 낳으셨다. 선왕들께 순종하여 신이 이에 원망함이 없었다. 신이 이에 원망함이 없음은 자신의 아내에겐 법이 되고 형제에 이르러 여러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궁에 계시며 공경하는 모습으로 사당에 계시며 드러나지 않은 곳에도 임하신 듯 하시며 싫어함이 없을 때에도 보전하시니라. 큰 어려움을 끊지 못하였으나 밝고 위대하여 하자가 없으시니 듣지 않아도 또한 법도에 맞으시며 가난하지 아니하여도 또한 선에 드시었다. 이러므로 성인들은 덕있게 되고 소자는 이루는 것 있으니 문왕께서 싫어함이 없는지라 선비들을 명예롭게 하시었다. 사임당은 군자의 풍모를 갖춘 태임을 본받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신사임당이 당호를 지으며 이 이름에 담았던 뜻은 군자의 풍모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흠모했던 태임은 문왕이라는 성군을 낳은 훌륭한 어머니이기 이전에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군자의 풍모를 지닌 인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율곡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시인 송광정철의 현손인 정호는 장암집에서 신사임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옛날 성현들은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 도덕이 온전하고 재주가 갖추어진 사람을 일컬어 군자라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남자에게는 해당되나 부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남들은 여자란 다만 도덕은 말할 수 있어도 재주는 말할 것이 못 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자라도 덕이 이미 온전히 갖추어졌고 재주도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면 어찌 여자라 하여 군자라 일컫지 못하겠는가. 사임당은 여자 중에 군자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여성이었던 사임당이 어떻게 이렇게 군자의 뜻을 담은 당호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교육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을 두지 않던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딸들과 조카딸들에게도 그를 가르쳤습니다. 신사임당을 비롯한 5딸들은 신명화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 명심보감, 유교의 사서, 입경과 주자를 배움으로써 일찍부터 성리학적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사임당은 특히 신명화의 여러 딸들 중에서 기억력이 비상하여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임당은 여성이었으나 성리학적 지식과 도학, 문장, 고전, 역사 지식 등에 해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사임당은 시와 그림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7살 때에는 화가 안견의 그림을 본떠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산수화와 포도, 풀, 벌레 등을 그리는데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수를 놓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자 이를 본 외할아버지 이사오는 사임당에게 그림에 재능이 있음을 알아보고 7살 때부터 세종 때의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의 산수화를 그림 교재로 삼아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게 하였습니다. 유교적인 규범을 내세웠던 조선 왕조 환경에서는 여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혼과 함께 모든 재능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고대의 뛰어난 여성 예술가들이 대부분 기녀임을 보면 일반 가정의 부인들이 집안일 대신 예술적 재능을 펼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당은 이런 사회적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규범을 내세웠던 조선 왕조 환경에서는 여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혼과 함께 모든 재능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고대의 뛰어난 여성 예술가들이 대부분 기녀임을 보면 일반 가정의 부인들이 집안일 대신 예술적 재능을 펼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딸의 재능을 키워줄 사윗감을 고르던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선택한 인물은 이원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원수는 돈령부사 이명진의 4대 손으로 할아버지 이의석은 최만리의 사위로 현감을 지냈고 증조부 이추는 대제학 윤회의 사위로 군수를 역임한 바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명화를 만족시킨 조건은 이원수가 편모스라에서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딸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만한 가까운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처럼 시집을 보내지 않고 친정살이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신사임당은 조선 전기 풍속에 따라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시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정에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임당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환경이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봉건시대의 제약을 받았으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자기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시문과 그림, 글씨 등 조선시대의 대표적 예술가로서의 생애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율곡이의 어머니로 유명했지만 자신 또한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화가로서 7살 때에 이미 세종시대 화가 안견의 그림을 본따서 그림을 그렸고 숙종, 송시열, 이영규 등 여러 지식인들이 그녀가 그린 그림에 발문을 쓸 정도였습니다. 신사임당은 여성이면서도 성리학적 지식이 해박했다는 점과 아들 이희, 이유, 딸 임해창을 대학자와 화가,
작가로 길러냈다는 점 역시 사후에 그녀가 찬탄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문정왕후와 정난정은 탐욕의 상징으로, 황진이 등은 음란의 상징으로 비난하던 조선 사대부들이 신사임당을 부덕과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칭송하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 이이가 서인의 당수이자 노론의 학문적 시조가 되면서 우암 송시열, 명제 윤증 등에 의해 국가적인 위인으로 격상하였죠. 조선 후기 율곡의 학통을 이은 우암 송시열은 그녀의 시와 글, 서예작, 그림 등의 찬사를 보내며 그가 율곡을 낳으실 만하다라고 격찬하였습니다. 신사임당의 대표작으로 전해지는 그림은 초충도와 포도, 묵란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사임당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선시대의 탁월한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면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할 박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사임당이 활동했던 시대의 배경과 미술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주요 이데올로기로 삼은 이념국가였습니다. 송나라의 주자가 완성하여 주자학이라고도 불리우는 성리학은 도덕 규범을 강조하면서 실천 덕목에 머물렀던 유교를 철학적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경전의 해석에 주력하려는 송고학을 넘어서 주역은 물론 불교, 선조, 도교의 내용까지 흡수하는 방대한 논리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조선적인 성리학으로 정착되면서 500여 년간 왕조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이념 역할을 계속하였습니다. 에드윈 라이샤워는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조선을 일컬어 모범적인 유교사회였다고 규정했죠. 조선시대에는 회화와 서예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수준 높게 발전하였습니다.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였는데요. 산수, 영물, 인물, 화조, 화훼 등 감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그림과 각종 기록화 등을 포함하는 일반 정통회화는 물론 서민 대중을 위한 민화, 그리고 판화와 불교회화도 활발하게 제작되었고 이 시대 특유의 양식을 형성하였습니다. 한국 미술사상 회화가 가장 발전하였던 때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조직화된 도화서를 중심으로 다수의 훌륭한 화원들이 배출되어 회화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도화서 출신의 화원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사대부 화가들도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였는데요. 지화격자, 즉 그림을 잘 아는 사대부들은 화원을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심사에 참여하였고 이론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화풍을 받아들이는데 선구적 역할을 함으로써 회화 발전에 화원들과 함께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죠. 근데 억불승유 정책 때문인지 고려시대에 한몫을 했던 승려 화가의 활동은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국초부터 엄격하고 철저하게 시행한 억불승유 정책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는 물론 미술과 문화의 측면에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되는 엄격한 신분제도와 사, 농, 공, 상으로 구별되는 차별적 신분과 직업관이
이 시대의 누구에게나 심어졌습니다. 억불 정책은 불교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고려시대의 미술과 문화를 전폭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하여 앞 시대의 문화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승려들의 문화적 기여가 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고려시대의 문화적 업적을 폐기하거나 기피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한 보다 큰 새 도약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조선 왕조가 배불 정책과 함께 동시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한 숭유 정책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서 새로운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지나친 문치주의로 인하여 붕당 정치와 사화가 빈발하였고 엄격한 신분제가 확립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났으며 기회를 경시하거나 천시하는 풍조가 자리를 잡았던 점 등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중히 여겨서 퇴계이황과 율곡이의를 위시한 수많은 혜성 같은 유학자들을 배출하여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낳고 그에 따라 혁혁한 인쇄문화를 발전시킨 점, 사회 전체가 공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자리 잡히게 한 점, 유교적 미의식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된 점 등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교적 미의식의 확립은 이 시대의 미술을 이해하는 데 각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장과 허세를 피하고 진솔하고 소박한 성격의 문화와 미술이 이 시대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유교적 미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입니다. 한국 미술의 역사상 이 시대의 미술이 가장 자연주의적 성향을 강하고 뚜렷하게 띄었던 사실도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배경이나 미의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이 시대의 미술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업적이 불교적 성격을 강하게 띄었던 고려시대의 미술과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상 조선시대의 수묵화 중심의 회화, 백자 중심의 도자기,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목공이, 자연과의 조화를 꾀한 건축과 조원 등 모든 분야의 미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선의 억불 승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불교는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이 시대 나름의 불교회화, 불상, 불교 공예, 사찰 건축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도가사상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중요한 몫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산수화를 비롯한 회화, 도자기의 문양, 조언의 원리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회화는 고려 시대보다도 더욱 다양해졌고 또한 한국화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화 현상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구도, 공간 처리, 필목법, 준법, 수지법 등에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회화도 송, 원, 영, 청의 중국 회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소화하여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였으며 또 일본의 스무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립된 한국적 화풍이 시종 강한 전통을 유지하였는데요. 조선왕조 시대의 회화는 양식적 변천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과 미술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누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신사임당이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 초기인데요. 조선시대 회화사에서는 국초부터 1550년 무렵까지, 즉 중종 영간까지의 약 150년간을 초기 회화사로 구분합니다. 초기 150여 년간은 현재 전하는 작품도 드물고 문헌 기록도 많지 않아서 회화사적 특징을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감상화가 문인사회에 서서히 정착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종 영간부터는 절파화풍이 유행하면서 앞 시기와는 다른 회화 세계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1550년 무렵을 초기와 중기로 가르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도화서의 화원제도가 확립되어 안견, 최경, 석경, 안귀생, 배렴 등이 화원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안평대군이라는 안목 높은 수장가의 지원 아래 안견이라는 뛰어난 화가가 등장하여 몽유도원도라는 희대의 명작을 남겼다는 사실이 이 시기 회화 문화의 성숙도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선비 화가도 등장하여서 강희안, 강희맹 형제는 그림으로도 유명했는데요. 한편에서는 그림을 잡기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잡기로는 보수적인 데다가 대단히 완고하여서 조선 후기까지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문인 화가의 활동을 많이 제약했는데 이것이 특히 초기에는 좀 심했다고 하네요. 조선 초기 중 15세기 100여 년간 유행한 그림은 소상 8경도였습니다. 사계절의 서정을 상징하는 소상팔경은 이를 읊은 시와 함께 문인들이 자연의 서정을 노래하는 하나의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15세기의 소상팔경도에는 일정한 화풍이 보이는데 이를 안경화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안경화풍의 소상팔경도는 당시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수묵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화가 이수문과 조선을 다녀간 바 있는 일본인 화가 슈분, 분세이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15세기에는 안견과 강희안을 비롯한 거장들이 배출되어서
격조 높은 한국적 화풍을 성취하고 후대의 회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때 형성된 한국 화풍의 전통은 계속 지속되어서 중기 회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전개된 감상화의 새로운 전통은 16세기 초에 이르러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면서 뛰어난 화가와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신사임당이 어려서부터 안견의 그림을 모방하며 산수화를 익혔다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16세기에 들어와서 회화상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변화는 조선적인 세련미를 보이는 화가들이 대거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화원이 아니라 유배된 문인, 낙향한 문인, 명망 높은 문인, 왕손, 양반가의 부인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화가라는 프로의식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대신 성정을 바라는 고상한 취미, 이른바 여기로 그림을 즐겼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장기는 하나의 장르에서 발한 경우가 많다고 봐야겠는데요. 김정은 화조, 양팽소는 산수, 신잠은 대나무, 이암은 강아지, 신사임당은 초충에서 기량을 보였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화가로 칭송되고 있는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명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임당의 작품으로는 서너 벌의 초충도 화첩과 산수, 포도, 묵주, 묵매 등 전칭 작품이 몇 전해집니다. 그러나 작품을 낙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증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 일찍부터 사임당의 그림으로 둔갑한 것들도 많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사임당 그림에서 회화사적으로 의의를 지니는 것은 무엇보다도 초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충도 팔폭 화첩은 비슷한 유형이 여러 점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만한 작품은 오죽헌 소장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입니다. 오죽헌 소장본은 원래 율곡을 모신 강릉 송담서원에 전래된 것으로 숙종 때의 문신 정호가 1655년 송담서원을 방문했을 때 그림을 보고 사임당의 그림 솜씨에 감격하였다는 발문을 적어둔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는 18세기 문인인 신경이 이 작품을 수상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기록하여 신빙성이 높습니다. 사임당의 초충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섬세한 필치와 미려한 채색으로 고상하면서도 우아한 품격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그림의 주제인 풀과 벌레를 보면 모두 사생에 기초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토속적입니다. 오죽헌 소장본을 보면 오이와 메뚜기, 물봉사와 새똥벌레, 수박과 여치, 가지와 버밋단개, 맨드라미와 개구리, 가선화와 풀거미, 봉선화와 잠자리, 원추리와 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는 사생이 갖는 생동감보다 조용한 정지감이 감돕니다. 그림의 구도가 좌우 대칭이고 나비, 벌 등의 표현도 마치 곤충 채집을 한 것처럼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유래에 대해서는 본초 강목 같은 책의 삽도로 보기도 하고 또는 자수의 본그림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사임당이 활동했던 시대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신사임당이 여류 문인 화가로 두성령 이암과 더불어
이처럼 조선 초기 회화의 한국적 특성이 돋보이게 한 그림을 남겼다는 것은 회화사의 큰 자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